일본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소식에 예민해진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파악하지 못하는 유령과 같은 존재를 보유하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밀리에 보유한 핵잠수함 유령은 자신의 존재는 물론 승조원들까지도 그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기도 한 이 잠수함은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이자 그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핵잠수함 유령 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선사하며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잠수함 액션씬을 선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 영화는 당시 최고의 배우였던 최민수와 정우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1999년 같은 해 개봉한 쉬리와 한국 액션 영화의 장을 겨루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설경구와 김영호, 정은표 배우가 출연하면서 호화롭다면 호화로울 수 있는 캐스팅으로도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2020년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의 각본으로도 참여하였고, 최민수 배우는 이 영화로 인해 2000년에 열렸던 대종상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유일무이한 한국의 잠수함 영화라는 타이틀만으로도 한국 영화사에서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흥행이 쉬리에 밀리면서 지금은 밀리터리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는 이 작품, 1999년 개봉작 유령의 전반적인 리뷰 영상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단순히 가볍게 줄거리를 읊어가며 소개해보는 영상을 제작해보기로 했지만, 저는 개봉한 지 20년이 넘은 이 작품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보단 나름 밀리터리물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나름의 분석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판단해 본 영상을 기획해보았습니다. 재밌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재미없거나 공감할 수 없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영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의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먼저 보신 후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심한 정치적, 진영 논리적 댓글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유령은 독특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극비에 붙여진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이라는 설정 말고도 이 원잠의 승조원들까지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유령의 승조원들은 모두 다 번호로 된 이름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함장까지 000이라는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출신과 개인적인 기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설정이지만, 극 초반에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431이 유령에 합류하기 전 과정을 토대로 미루어 보아 유령의 승조원들은 모종의 사건으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거나 그에 준하는 일에 연루된 자들이 새로운 삶이라는 기회를 받아 유령에 탑승하게 되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북한과 일본은 수많은 한국 감독들이 애용하는 주요 컨텐츠인데요. 영화 개봉 당시에는 1990년대 막바지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도 불렸던 시대였기에 실로 다양한 작품들이 즐비했었지만, 한국 액션 영화 시나리오상에서 일본을 등장시켜 직접적으로 서로 대치하며 교전하는 액션을 통해 긴장감을 주는 설정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쉬리나 웰컴 투 동막골과 같이 북한을 등장시켜서 구조적 대치를 주거나 2009 로스트 메모리즈에서의 일본 등장 말고는 딱히 각인된 작품이 없었는데요. 물론 모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 작품이었고, 한국의 액션 영화라는 타이틀 앞에 블록버스터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던 것도 역시 90년대 말쯤에서야 행해졌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제가 미처 모르고 있거나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1999년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 영화의 흥행을 일구었던 크림슨 타이드의 향기가 짙게 묻어있음을 느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최초로 시도되는 잠수함 영화이다 보니 기존의 성공작들을 어느 정도 참고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영화 유령의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이 크림슨 타이드의 설정과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면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유령과 크림슨 타이드의 내용과 설정을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기로 하죠. 먼저 202와 431의 대치 구조입니다. 영화 유령은 잠수함 내의 미사일 통제 장교였던 431이 극중 함장이었던 000을 암살하고 일본의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했던 부함장 202와 첨예한 대립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설정은 영화 크림슨 타이드에서도 고스란히 표현되는데요. 물론 크림슨 타이드에서는 함장과 부함장 간의 갈등 구조였고, 유령에서는 미사일 통제 장교와 부함장의 대립관계였기에
결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영화 내용의 핵심이었던 핵미사일 발사를 두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설정이 같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유령에서는 함장의 미사일 발사키를 431이 갖고 있었고 크림슨 타이드에서는 덴젤 워싱턴이 보냈던 헌터 소령의 동의 없이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으니 영화 속 대립관계의 핵심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 대치 구조 속에서 핵미사일 발사 시 초래되는 아비규환의 상황과 수십 수백만의 인명피해와 전쟁 발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431의 신념은 크림슨 타이드의 헌터 소령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내에서 갈등을 그리고 있는 두 인물들 곁에는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유령에서는 수병들의 취사를 담당하는 981이, 크림슨 타이드에서는 헌터 소령을 조력하는 리버티가 있었습니다. 이들 각각은 함장의 키를 숨겨주는 역할과 헌터 소령을 동조하는 인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잠수함 탑승 전에는 그들과 유대가 없었지만 다툼이 있었던 리버티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던가 가족 사진을 훔쳐보는 981과 함께 라면을 먹는 정도의 약간의 해프닝으로 이들은 유대를 갖게 됩니다. 이 두 영화는 전쟁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면도 닮아 있습니다. 크림슨 타이드에서 헌터 소령은 함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전쟁의 진정하고 유일한 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도 말했고, 유령에서 431은 핵무기 보유는 전쟁 억제의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현명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영화 속 잠수함 액션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갑자기 출현한 일본 잠수함과 갑자기 출현한 러시아 잠수함, 그들의 선제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는 유령과 알라바마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발사 시퀀스 장면과 끝내 적 잠수함을 격파하는 짜릿함까지 비슷한데요. 사실 이 유령이라는 영화의 자문을 크림슨 타이드 제작진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자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연출 자체를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1999년 작품인 유령은 해당 연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20년도 더 된 작품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표격 배우들이 이 작품에서는 조단역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설경구, 손병호, 김용호 배우 등등 충무로 간판 배우들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도 이 영화 관람의 또 다른 재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극중 202 부함장을 연기했던 최민수 배우는 이 작품 초반부터 끝까지 일관된 연기 톤을 선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등지고 일본의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그의 독단과 피말리는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을 영화 내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단순하면서도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영화 시장은 90년대 이전과는 달리 엄청난 발전을 해왔으며 유입되는 관객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영화의 수준은 물론 그러한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들의 영화를 보는 눈 또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의 악당은 그냥 그런 악당이 아닌 나름의 철학을 보여주기도 하며 작품에 따라 여러가지 연기 톤과 다채로운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최민수 배우의 일관된 톤은 2020년 현재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들의 눈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민수 배우의 연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닌 단지 요즘 영화 속 배우들의 연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90년대의 연출 기법과 연기, 감독의 스타일과 그 시대 특유의 문화적 양상을 현재와 단순히 비교해본 것이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은 분석일 뿐이니까요.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이 영화의 고증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유령에 타고 있던 간부들은 전부 해군 예비역들이 근무하는 민간 상선의 선장이나 기관장, 항해사들의 피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이기 때문에 해군 장교와 부사관들의 근무복과 비교하면 좀 더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지고 남색 계열의 피복을 입고 있어야 어느 정도 고증에 맞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영화이니만큼 잠수함 고증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작중 묘사되는 일본 잠수함과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도입한 유령의 잠수함 크기인데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으로 나오는 하루시오와 오야시오급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과 수상 배수량의 차이에서 작중 국군이 도입한 시에라2급 잠수함의 아주 열세한 잠수함들입니다. 전장 길이가 하루시오와 오야시오는 각각 77m, 82.7m인데만에 시에라2는 110m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는 눈에 보아도 쉽게 분간되는 수준이어야 했지만 영화 안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또한 잠항 심도에서도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조사해보니 시에라2급 잠수함의 최대 잠항 심도는 794m지만 국군이 비밀리에 도입한 시에라2급 잠수함 유령은 최대 1100m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유령은? 예, 750m입니다. 최대 1100m까지 잠항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국군이 비밀리에 들여와 개조했다고는 하지만 90년대 당시 러시아가 가진 최강의 공격 원잠이었던 시에라2급의 잠수함을 비밀리에 들여와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 원잠으로 개조했다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시에라2급의 배수량에 비해 VLS 핵미사일 발사대가 10대씩이나 있다는 점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망 심도를 다루면서 케이블 낚시 전략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극중 유령을 탐사하기 위해 접근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을 유령의 플로팅 케이블을 이용해 낚시하듯 끌고 내려가 수중 압력으로 해당 잠수함을 제거하는 연출이 있습니다. 이는 오야시오급 잠수함의 최대 자망 심도를 고려하여 유령보다 열세인 자망 심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제 시에라2 잠수함의 최대 자망 심도를 고려하면 이 영상 또한 오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굳이 자망 심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애초에 플로팅 케이블로 적 잠수함 프로펠러에 연결시켜 그 깊은 수심까지 끌고 내려갈 수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상대 잠수함 또한 살기 위해서 긴급 부상을 하려 시도했을 것이고 이 케이블에 엄청난 장력이 발생하였을 텐데 이러한 연출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해당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설정을 보면 당시 외교적 측면에서의 오류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나열해보면 90년 당시 러시아 최강의 원잠이었던 시에라2급 잠수함을 비밀리에 한국에게 양도했을 리가 없다는 점, 75년 박정희 정권 당시 은밀히 핵 개발을 추진했다가 미국의 거센 반발로 인해 NPT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핵잠수함을 들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점, 90년대 당시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 오키나와인데 하필 영화에서는 일본이 비밀리에 원잠을 개발하는 곳이 오키나와인 점, 당시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미군이 일본의 핵잠수함 개발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모를 수가 없다는 점,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넓고 치밀한 감시망 기술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원잠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일본이 2만 톤 이상급으로 추정되는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이 무리라는 점, 이러한 점 등이 몇몇 시대적 외교적 착오에 의한 설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만약 당시 한미동맹, 일미동맹을 각각 유지하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극중 202가 쏘아올린 핵미사일에 의해 타격을 입은 일본을 보고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요? 아마 한국은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영화는 영화에 불과하지만 당시 시대적 정세와 외교적 고증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1987이 많은 평론가와 관객들에게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채널에서 잠수함 영화를 처음 다루다 보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잠수함 영화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으로 인해 미국의 핵잠수함 알라바마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긴장감 넘치는 일들을 다룬 영화 크림슨 타이드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유보트를 소재로 제작된 전쟁 영화 U-571도 꽤 잘 만든 수작이니 잠수함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꼭 시간 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매튜 맥커너이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도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니까요. 이외에 숀 커네리 주연의 붉은 10월도 추천드립니다. 1990년대 말 쉬리와 함께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서막을 열었던 영화 유령,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영화라는 수식어와 함께 한국형 밀리터리 영화의 가능성을 한껏 열어준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의 흥행 실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유령 이외에 이렇다 할 한국형 잠수함 영화가 개봉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개봉 예정인 강철비2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연 어떻게 이 핵잠수함을 영화 속에서 연출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1999년 여름을 더욱 뜨겁게 했던 한국형 잠수함 영화 유령 리뷰 마치겠습니다. 저는 밀리터리 필름 이외에 다양한 수작들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실화와 영화 비교 시리즈 이외에 제가 다루는 여러가지 컨텐츠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